법원에서 징계받았어요. 정직 2개월. 그래요. 예. 네. 그때 근데 뭐냐면 그때 문제 삼았던 게 왜 원세훈에서 국정원법만 위반이냐. 선거법도 당연히 네. 유무죄 다퉈야 된다. 그리고 유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분이 얘기했었거든요. 네. 결국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게 맞은 거예요. 맞은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분이. 정직 무효 소송해야 돼요. 김동진 부장판사 먼저는 지금 비판한 건 신광열 형사부장판사, 형사수석부장. 네. 형사수석부장 구속 적부심으로 김관진 임관빈을 석방시킨 네. 그분을 비판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을 비판하고 나서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을 흔들리지 말라 경고하니까 또 김동진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이 침묵했어야 한다. 이게 왜 정치적 의사 표현이냐? 이러고 또 들이받았거든요. 아니 정확히 순서를 정리하자면 예. 신광열 부장이 적부심으로. 계속 적부심을 받아들이고 풀어주니까 예. 거기에 대한 비판이 그러니까 여론이 아주 들끓었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법원장으로서 이제 사법권 독립의 중요성을 표현한다고 했는 게 예. 이제 시기적으로 그 이후에 얘기를 하니까 대법원장이 지금 신광열 부장을 방어하는 데 나선 거냐 이런 식의 이제 해석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김동진 부장이 맨 처음에 페이스북에 먼저 올리기로는 대법원장이 차라리 침묵하시는 게 나을 뻔했다. 그 상황에서 법원을 흔들지 말라고 하는 네네. 거고. 그 상황에서 아무리 원칙적인 얘기일망정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네. 그 사람을 보호하는 걸로밖에 안 비치지 안 보인다. 않느냐.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도저히 나는 납득할 수 없다. 납득하기가 어렵다. 내 주변의 동료 법관들하고도 얘기를 해봤지만 그 원칙과 관행에 비춰서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법원이 왜 이래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아까 우리 이종훈 선생님 말씀에 조금 더 덧붙이자면 우리 김동진 부장이 과거에 이제 원세훈 1심 판결에 대해서 그 지록위마를 얘기할 때 예. 그때 이제 그 고등부장 승진을 노리고 판사가 상식에 반하는 양심에 반하는 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누가 이 판결을 제대로 된 거라고 믿겠느냐라고 예.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실제 당사자인 그 재판장은 나중에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지적을 했던 것이고 그 전에도 사실은 김동진 부장은 본인이 1심 재판장으로 있을 때 자기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증거에 의해서 재판을 했다고 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횡성 한우. 네, 예. 한우 사건. 그게 대법원에 가서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법원은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도 못했으면서 일방적으로 권위를 내세워서 누르려고만 한다. 교조주의적 판단을 했다. 네,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되느냐는 반박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한번 일종의 시체말로 찍힌 거죠.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렇게 정면으로 그 판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김영한 씨의 그 비망록에도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김기춘 지시로 이상한 판사들 손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거기 이제 김동진이라는 실명이 기재가 돼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성남지검 부장을 할 적에 이제 징계를 받고 그 다음에 성남에 있으면 되게 그 다음으로 이제 서울로 들어오는 겁니다. 판사들의 인사 발령의 순서가. 근데 또 인천으로 갔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인사보복을 당한 거죠. 네. 근데 어쨌거나 김동진 부장은 굉장히 뭐랄까요 학구적이고 어찌 보면 아주 고지식한 원칙주의자인 측면이 강한 판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이거는 판사로서 도저히 가지 않아야 될 길을 지금 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되니까 이제 지금 발언을 한 것이고 예. 그런 소신을 계속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불이익을 받는 면도 있었고 외부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법원에서도 이제 성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본인이 밝히지 않았습니까?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물어보니까 아무도 납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 저도 지난주에 저희 뭐 고등학교 법조동문회라는 걸 했는데 변호사가 수십 명이 모였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럴만 하더라고 얘기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례적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판의 핵심으로 사실은 우리가 꼭 얘기해야 될 지점은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형평성. 그러니까 김관진, 임관빈이 아니고 일반인의 일반 사건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거냐. 과거에 안 그러지 않았느냐. 없잖아요 그런 사례가. 예,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판사가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딴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중앙지방법원의 형사수석부장이 적부심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니까 그러면 그 사람 관내에 있는 서울 지역에서는 구속 판단의 기준이 지금 바뀌고 있다. 그러면 크게 봐서는 어찌 보면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주는 게 원칙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한번 구속한 거를 적부심을 통해서 석방하는 게 무조건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 사건과 경우와 그 사람들의 신분과 그 처신을 볼 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했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 원칙을 그러면 일관되게 준수해 왔느냐 법원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김동진 부장판사가 조금 전에 당한 불이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바로 그 사법의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사건이 이런 겁니다. 예. 그걸 본인이 직접 당하신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 이분도 저는 이런 분이 사실은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 되고 제대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좀 묻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니, 좀 안타까운 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최 변호사님, 네. 일단 2014년에 지록 위마 판결이라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2개월 정직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원세훈이 이 문제에 대해서 4년 유죄를 받았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대법원에서 뒤집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대법원에서 당시에 징계 사유로 삼았던 건 그거죠. 이제 판결의 결과와 내용에 대해서 예. 직접 실명으로 비판하는 건 안 된다. 이게 대법원 내부에 이제 일종의 윤리강령으로 윤리강령이에요? 있다. 예, 그걸 예. 위반했다. 이런 이제 그 이유를 댄 건데요. 근데 그 비판한 게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그럼 정직 2개월 한 거 다시 그 환수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배상 청구 소송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이제 뭐 그 처분 취소 청구를 하고 뭐 해서 다퉈야 될 문제이긴 예. 한데 뭐 본인이 어쨌거나 그걸 수용하고 지나가 버렸으니까. 근데 또 어쨌거나 하나는, 결론적으로는 이종호 선생님 말씀처럼 지금 김 부장 말이 맞았던 거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또 하나는 자 보세요. 권순호, 오민석 부장판사요. 네. 영장 전담 부장판사 2명. 그다음 강부영 일반 판사죠. 네. 3명. 이 사람들이 다 2월에 임명된 거 아니에요? 올 2월에 네, 네. 올 2월에 함께 임명됐을 임명됐죠. 때 그때 법조계에서 그 촛불 정국 한참일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후에 있을 그 재판이나 이런 등등을 염두에 두고 알박기 인사한 거 아니냐. 그때 왜냐면 정기 인사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만 영장 전담 판사만 바꾼 이유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블랙리스트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을 때 오히려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이럴 때 이상하게 인사된 사람들 이분들을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정기 인사 때 저는 갔던 걸로 기억하긴 합니다. 아니, 근데 정기 인사인데 네. 촛불 와중이기 때문에 검찰도 그러고 사법부도 그러고 대폭 인사 이동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은 원래 그 정기적으로 인사를 하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 정착돼 있고 예. 또 그게 맞긴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대법원장 인사권을 통해서 그걸 조치를 한다면 그거 자체가 그 법관의 어떤 독립성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예. 지금 당장 뭐 이걸 바꿔라 한다는 거는 좀 장기적으로는 적절치 않은 얘기인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그 판결을 하고 국내 법감정, 법 상식과 네, 위배되는. 네, 네. 그리고 지금 아직 그 대법원의 블랙리스트 이 문제가 해결도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적인 한계의 측면이 있는데요. 과거에 다 갖다 감옥 가둬놓고 그냥. 루즈벨트 대통령이 예. 예전에 왜 그 경제 공황 시기에 아주 어려운 시기에 뉴딜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공황을 극복하려고 예. 여러 정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연방대법원이 번번이 위헌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렇죠. 그랬었죠. 그때 예. 미국에서도 아주 루즈벨트 대통령이 정말 다 없애버리고 싶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랬었는데 그래도 그 상황을 현명하게 또 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어떤 성숙도를 또 측정하는 거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판사들을 당장 쫓아내라 하는 거는 좀 지나치면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예. 어차피 이 사람들이 또 기소돼서 재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는 지금 어떤 시민들이 건전한 상식으로 내렸던 이 비판적인 여론이 예. 어떻게든 좀 재판부에도 전달이 되고 그 고려할 사항이 될 수 있겠죠. 이거는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법권도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의 일부기 때문에 그 정말로 법에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 재판을 해라. 이런 명령을 다시 한번 하는 거죠. 예.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화이트리스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사법부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하에서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면 분명히 화이트리스트가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뭐 공개된 명단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거 문서가 된 것으로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법원 내에서도 승승장구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그렇죠. 전제한다면 그 체제가 그럼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새 정부 들어서 바뀌었느냐?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김명수 대법원장이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사법개혁을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블랙리스트 아니에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부분을 네. 정리하는 것과 동시에 이건 화이트리스트가 있다는 거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사혁신을 통해서 이 사법개혁의 어떤 첫 단추를 깨는 그런 작업들이 그러니까요. 빠른 시일 내에 좀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 변호사님, 이렇게 되면 김명수 대법원장 파격적 대법원장 임명이었는데 결국 대법원장 이렇게 됐는데 사법부 신뢰라고 하는 것을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이런 거 아니에요. 신광열 부장 그 뭐 형사수석 부장 판사가 신인가요? 그분이 결정하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비판을 받아서 마땅한 것이고 예. 그 법원은 이제 행정부하고 좀 달라서 예. 즉각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가 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한 것도 사실 몇 달 지난 다음에 지금 이제 본격적인 조사가 또 다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법원이 좀 더디게 진행하는 면이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답답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큰 틀에서 대법원장이 원칙을 저버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분들이 어차피 이제 내년 또 정기 인사를 통해서 다시 또 그 인사이동이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있던 사람들이야 과거 대법원장이 다 그 자리에 둔 사람들이라서 대법원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기 인사 시기도 아닌데 느닷없이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대법원장의 의중이 인사를 통해서 어떻게든 또 반영이 되겠죠. 구속 적부심에 의한 석방이 그거 얘기하는 가장 초유적인 네. 얘기, 초유의 얘기라는 걸 그러니까요. 법조인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네. 정면으로 깨버린 거예요. 저는 이제 김동진 부장판사와 관련해서 뭐 아니 판사가 판결로 얘기하지 왜 페이스북에다가 개인 의견을 올리고 그러냐 이 자체가 정치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보수 쪽에서는. 근데 제가 무슨 김동진 판사를 편들 생각은 전혀 없지만 그러니까 이분이 원세훈 재판 때도 문제 제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죽었다라고 이제 법원 내부 그 코트란넷에 올려가지고 그때도 논란이 돼가지고 그땐 지록유마 얘기한 사람 아니죠? 그렇죠. 지록이만 얘기한 아, 사람이에요. 그분이요? 이분이에요. 오. 그래서 당시에 그 얘기를 하면서 법원에서 징계받았어요. 정직 2개월. 그래요? 예. 네. 그때 근데 뭐냐면 그때 문제 삼았던 게 왜 원세훈에서 국정원법만 위반이냐. 선거법도 당연히 네. 유무죄 다퉈야 된다. 그리고 유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분이 얘기했었거든요. 네. 결국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게 이게 맞은 거예요. 맞은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분이. 정직 무효 소송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아니 쫙쫙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그때 예. 이분에게 징계를 주었던 네. 그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원의 블랙리스트 만든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그때 뭐라 그러냐면 나를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좌익 판사라 그러는데 난 좌익 판사 아니다. 법치주의 입각해서 판단을 해보니 이런 결론이 나온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선거법 관련해서 원세훈이 어떻게 됐어요? 또 4년이요. 그러니까요. 3년도 올라가고.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흘려들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이런 얘기한다고 우리 똘똘 좌파 방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헌법 정신에 기초한 방송윤리심사위원회에 기초한 윤리심사위원회 아주 객관적인 합리적인 방송을 하는 거예요. 아니 김동진 이분이 문제 제기한 걸 갖고 네. 같이 분노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이 없어요. 왜 분노 안 해요 두 분은? 지금 굉장히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저 지금 막 이렇게 온도가 올라오고 있는 거 안 보이시는 화가 나는데. 아니, 굉장히 막 저는 저 분노 안 했는데 자꾸 분노했다 그러세요. 아니 이런 거 분노했어요? 갖고 그 유시민 그 항소 유서 있잖아요.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분노도 모두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법원이 성역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인데. 상식을 하나의 제도로 만든 게 법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느끼고 공감하는 그런 체제가 법인데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지 못하게 하고 뭐 성역이라 이렇게 테두리를 한미라님, 쳐버리면. 그럼 우병우는 또 빠져나가네. 만약 이번에 우병우 또 빠져나가면요. 이젠 촛불 들고 그 법원 앞으로 가야 돼요. 그러잖아요. 아니 그 세 명이 뭐 대한민국 대통령이에요? 왕이에요? 자기들이 결정하면 아무도 항의 못하게? 항의 자체를 아니 못하게 대통령이야말로 항의와 네. 비판을 수시로 열고 지금 받고 있는데, 있죠. 열고 네. 있는데. 아니 신강렬 부장판사 예. 물어봐야 돼.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구속 적부심으로 왜 석방했냐? 예. 저는 이제 좀 있으면 대형 사고 터져요. 왜 김관진을 왜 풀었는지 전 네. 다 알거든요. 정말요? 그럼요. 그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김관진은 살짝 김관진은 사이버 아니에요, 사이버. 사이버 사령부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빅 핸스가 있어요 뒤에. 그럼요. 그리고 남아서 취재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병우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석수를 후진 사람으로 봤거든요. 네. 이석수가 18기, 네. 네. 81학번 대학교 3년 선배, 네, 18기고 그렇죠, 그렇죠. 우병우 19기인데 네. 이석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사람들한테 존중을 받았냐면 그 말죽거리 잔혹사 있잖아요. 네. 그 유아 감독이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유아 감독이 처음 시작하는 대목에 그 반에 반장이 일어나서 차렷 경례하는데 네. 그 사람 이름이 이석수예요. 실제로 오. 극 중에서 유아 감독이 가장 본받고 싶은 롤 모델이 이석수예요. 동기 동창. 창문고. 이건 몰랐네. 창문고. 네. 나만 네. 알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검사들이 네. 말죽거리 잔혹사 다 봤어요. 그래서
이석수 저 보러 말죽거리 잔혹사 재밌게 봤는데 이석수는 예. 기억이 안 나요. 아니, 권상우만 봤지 그러니까. 이석수를 못 봤네. 2학년 5반 21번. 권상우만 봤지. 아니, 이석수는 못 그러니까 봤네. 그러니까 비중 있는 역할은 아니고 이정진이나 권상우 그런 역할이 한 아니라 번 나왔다 사라져요. 그냥 인사 아, 그냥 저런 사람이 반듯한 아, 반장. 반듯한 반장. 반듯하고 네. 그리고 금수저 그래갖고 누구한테 청탁도 안 받았어. 아. 계속 적부심을 받아들이고 풀어주니까 예. 거기에 대한 비판이 그러니까 여론이 아주 들끓었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법원장으로서 이제 사법권 독립의 중요성을 표현한다고 했는 게 예. 이제 시기적으로 그 이후에 얘기를 하니까 대법원장이 지금 신광열 부장을 방어하는 데 나선 거냐 이런 식의 이제 해석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김동진 부장이 맨 처음에 페이스북에 먼저 올리기로는 대법원장이 차라리 침묵하시는 게 나을 뻔했다. 그 상황에서 법을 흔들지 말라고 한 네네. 거고. 그 상황에서 아무리 원칙적인 얘기일망정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네. 그 사람을 보호하는 걸로밖에 안 비치지 안 보인다. 않느냐. 예. 네.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도저히 나는 납득할 수 없다. 납득하기가 어렵다. 내 주변의 동료 법관들하고도 얘기를 해봤지만 그 원칙과 관행에 비춰서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법원이 왜 이래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아까 우리 이종훈 선생님 말씀에 조금 더 덧붙이자면 우리 김동진 부장이 과거에 이제 갈 수 없다고 하더라. 저도 지난주에 저희 뭐 고등학교 법조동문회라는 걸 했는데 변호사가 수십 명이 모였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럴만 하더라고 얘기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례적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판의 핵심으로 사실은 우리가 꼭 얘기해야 될 지점은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형평성. 그러니까 김관진, 임관빈이 아니고 예. 일반인의 일반 사건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거냐. 어? 과거에 안 그러지 않았느냐. 없잖아요 그런 사례가. 예.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판사가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딴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중앙지방법원의 형사수석부장이 적부심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니까 그러면 그 사람 관내에 있는 서울 지역에서는 구속 판단의 기준이 지금 바뀌고 있다. 그러면 크게 봐서는 어찌 보면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주는 게 원칙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한번 구속한 거를 적부심을 통해서 석방하는 게 무조건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때 이제 김영한 씨의 그 비망록에도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김기춘 지시로 이상한 판사들 손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거기 이제 김동진이라는 실명이 기재가 돼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성남지원 부장을 할 적에 이제 징계를 받고 그 다음에 성남에 있으면 되게 그 다음으로 이제 서울로 들어오는 겁니다. 판사들의 인사 발령의 순서가. 근데 또 인천으로 갔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인사보복을 당한 거죠. 네. 근데 어쨌거나 김동진 부장은 굉장히 뭐랄까요 학구적이고 어찌 보면 아주 고지식한 원칙주의자인 측면이 강한 판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이거는 판사로서 도저히 가지 않아야 될 길을 지금 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되니까 이제 지금 발언을 한 것이고 예. 그런 소신을 계속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불이익을 받는 면도 있었고 외부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법원에서도 이제 성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본인이 밝히지 않았습니까?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물어보니까 아무도 납득. 원세훈 1심 판결에 대해서 그 지록이 말을 얘기할 때 예. 그때 이제 그 고등부장 승진을 노리고 판사가 상식에 반하는 양심에 반하는 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누가 이 판결을 제대로 된 거라고 믿겠느냐라고 예.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실제 당사자인 그 재판장은 나중에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지적을 했던 것이고 그 전에도 사실은 김동진 부장은 본인이 1심 재판장으로 있을 때 자기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증거에 의해서 재판을 했다고 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횡성 한우. 네, 예. 한우 사건. 그게 대법원에 가서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법원은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도 못했으면서 일방적으로 권위를 내세워서 누르려고만 한다. 교조주의적 판단을 했다. 네,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되느냐는 반박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한번 일종의 시체말로 찍힌 거죠.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렇게 정면으로 그 판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법원에서 징계받았어요. 정직 2개월. 그래요. 예. 네. 그때 근데 뭐냐면 그때 문제 삼았던 게 왜 원세훈에서 국정원법만 위반이냐. 선거법도 당연히 네. 유무죄 다퉈야 된다. 그리고 유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분이 얘기했었거든요. 네. 결국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게 맞은 거예요. 맞은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분이. 정직 무효 소송해야 돼요. 김동진 부장판사 먼저는 지금 비판한 건 신광열 형사부장판사, 형사수석부장. 네. 형사수석부장 구속 적부심으로 김관진, 임관빈을 석방시킨 네. 그분을 비판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을 비판하고 나서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을 흔들지 말라 경고하니까 또 김동진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이 침묵했어야 한다.
이게 왜 정치적 의사 표현이냐 이러고 또 들이받았거든요. 아니 정확히 순서를 정리하자면 예. 신광열 부장이